자, 이제 질적 연구로 들어왔는데요. 음, 질적 연구 13장입니다. 질적 연구, 연구자와 대상을 중도에 변경하면 돼야 안 돼요? 변경할 수 없죠. 그죠? 틀려요. 질적 조사에서 확률 표본 추출 방법 사용될 수 있어 없어요? 사용될 수는 있어요. 그죠? 맞는 거예요. 질적 조사에서는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을 선호하는데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할 수는 있다. 아셨죠? 자, 질적 연구. 관찰로부터 이론으로 가는 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이걸 귀납법이라고 하죠. 이 귀납법을 사용하죠. 질적 조사에서. 양적 조사에 비해서 질적 조사는 조사 결과의 일반화가 어렵죠. 그죠? 맞아요. 왜? 질적 조사는 소수를 가지고 해요. 소수. 소수를 가지고 그 속성을 파악하려고 하는 정성적 차원을 연구해요. 데이터에. 양적 연구는 많은 양을 연구해요. 데이터의 양, 정량적 차원이에요. 그래서 소수를 가지고 나온 그 결과를 다른 곳에서도 이렇다라고 말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죠? 조사 결과 일반화. 다음에 양적 연구는 주관적이고 직관적 관점인 것은 질적 연구예요. 질적. 알았죠? 이거 틀렸고요. 자, 64번. 질적 조사 자료 수집 방법에서 완전 관찰자는 동떨어져서 관찰하는 거죠. 연구 대상자와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라포를 형성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 참여자가 라포를 형성하겠죠. 참여할 때, 어, 완전 참여자 또는 관찰 참여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할 때 이제 하는 거고, 완전 관찰자는, 비참의 관찰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동떨어져서 하는 거예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라포를 형성을 요구하지 않죠. 이거 완전 참여자라고 하면 돼요. 여기 완전 관찰자를. 그래서 틀렸고. 자, 그다음에 질적 연구의 조사 도구에서 구조와 조작화 과정을 거친다. 뭐예요? 질적이 아니라 양적이죠? 양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그 질적 연구에서 개방형 질문과 구조화된 면접으로 심층 정보를 얻는다라고 해놨는데, 질적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 방법을 주로 관찰과 면접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면접을 사용한다고 한 건 맞는 거예요. 개방형 질문 맞고 구조화된 면접도 맞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사용하니까. 그런데 왜 틀렸냐면, 심층 정보를 얻는다라고 했잖아요. 심층 정보를 얻는 것은 구조화된 면접을 할 수 없어요. 비구조화된 면접을 가지고 하는 비구조화된 면접. 알았죠? 자, 여기 비구조화된 면접이라고 들렸어요. 아셨죠? 다시 한번. 질적 연구는 면접과 관찰을 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면접은 이제 우리가 구조화된 면접과 비구조화된 면접, 그다음 반구조화된 면접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어떤 면접 다 사용합니다. 근데 그 이렇게 심층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비구조화된 면접. 예, 비구조화된 면접이 비표준화된 면접이죠. 비표준화된 면접은 뭐가 가능해요? 프로빙이 가능해요. 그죠? 프로빙. 꼬치꼬치 키워묻는 거. 그죠? 심층 면접. 자, 해석주의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얘는, 우리 시험에 실증주의 대 해석주의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 실증주의는 양적 연구의 인식론이고, 해석주의는 질적 연구의 인식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증주의와 해석주의 문제는 결국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비교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접근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해석주의는 주관적 의미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맞고, 그죠? 자, 해석주의는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분석 도구가 존재한다고 보지 않죠.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분석 도구. 이게 바로 실증주예요. 그래서 우리 실증주는 이제 양적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측정 도구가 있죠.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분석 도구인. 자, 여기 틀렸어요. 자, 올해 시험에서 내용 분석 문제가 내러티브 탐구하고 같이 나왔어요. 내러티브 탐구, 일대기를 연구하는 우리 정기로 또 나오기도 하는데 내러티브 탐구 이거 질적 연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 분석은 기록된 것을 가지고 하죠. 그래서 2차 자료를 분석하는 거고 내러티브 탐구는
이 질적 연구이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을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소수. 알았죠? 질적 연구니까. 그래서 이제 내러티브 탐구는 특히 이제 전기 같은 거는 한 사람 일대기를 연구하는 것이니까 어, 직접 연구 대상으로부터 직접 대상자로부터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1차적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고 2차적 자료는 이제 기록된 자료를 분석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거고. 근데 내용 분석은 비반응성, 비관여적 같은 말인데 비관여적, 비반응성 연구죠. 근데 내러티브 탐구는 비반응성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틀려요. 이 반응성이 나타나지 않,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반응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그래서 이제, 자, 삼각 측정은 다각화라고도 합니다. 다각화. 여러 사람이 측정하거나, 연구자가 여러 명이거나, 여러 연구 방법을 사용하거나, 여러 자료를 활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자료원 삼각 측량, 이론적 삼각 측량, 방법론적 삼각 측량,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건 연구의 결과, 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측정 오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가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틀려요. 특히 뒷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이 연구 도구거든요. 연구자 자신이. 그러니까 연구자 혼자 연구하는 것보다는 여러 연구자가 연구했을 때 연구자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편견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오류의 가능성이 낮아지죠. 자, 혼합 연구는 이것도 방법론적 삼각 측량이라고 해요, 이걸.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같이 하는 이렇게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같이 하게 됐을 때 그 결과는 상반될 수도 있고 동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반될 수 없다는 틀려 이렇게 단정적으로. 아니 질적 연구를 했을 때는 이렇게 나왔는데 양적 연구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 또 서로 동일하게 나올 수도 있고 반대 결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73번.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에 내부자적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완전 관찰자의 역할을 지향한다. 이것도 이제 간혹 질문 주시는 분들이 이제 내부자적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완전 참여자 역할이거든요. 그것만 맞는 거죠?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제 두 문장으로 맞는 문장으로 만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내부자적 시각을 유지한다라고 할 거면 이 뒷부분을 이제 틀리게끔 해야 한다. 여기를 완전 참여자의 역할을 지향한다라고 하면 맞는 거고, 이렇게 하면. 근데 만약에 여기 완전 관찰자를 살리고 싶으면 그러면 여기를 이제 외부자적 즉 에틱적 시각을 유지하기 위하여 완전 관찰자의 역할을 지향한다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자적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완전 참여자 역할, 알았죠? 외부자적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완전 관찰자의 역할 이렇게 하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틀렸고요. 완전 참여자나 완전 관찰자의 경우에는 관찰 대상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승인을 받지 않으니까 한마디로 속인 거거든요. 내가 관찰자다, 연구자다라고 하는 걸 신분을 밝히지 않고 연구하는 거니까 속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 연구윤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거예요. 맞고. 자, 그 다음에 이건 이따가 제가 우리 뒤에 빈칸 넣기에서 한번 정리를 해야 하고. 그 다음 이제 75번. 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에 관한 연구에서 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 이 말 뭐예요? 질적 연구. 이 얘기야, 한마디로. 알았죠? 질적 연구.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삼각 측량, 즉 삼각 측정, 다각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 사례, 즉 애외 사례 표본 추출. 그 다음에 장기적 관찰, 연구윤리 강화 모두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질적 연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이죠. 욕구조사와 평가조사. 자, 지역사회 지역사회 주민들을 모두를 참가할 사람들 뭐 다 참여하라고 하고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자료 수집 방법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자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틀린 것이고. 자, 그다음에 초점 집단 조사는 익명 집단의 자료 상호작용을 도출한다가 아니죠. 익명 집단의 상호작용 도출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델파이 기법이죠. 얘는 델파이입니다. 얘는 델파이. 네, 델파이 기법. 델파이 기법. 초점 집단이 아니라 틀렸고. 자, 초점 집단 조사는 내용 타당도를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이 돼요. 내용 타당도가 뭐죠? 내용 타당도는 뭐였냐면 측정하고자 하는 그 개념의 요소들이 다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제가 이제 아동학대를 측정하는 설문지라고 한다면 아동학대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이 다 들어가야지 내용 타당도가 높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한마디로 측정하려고 하는 할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줘야 돼. 충분히 들어가줘야 다 빠짐없이 들어가줘야 하는데 여기 보면 음, 초점 집단 조사는 맥락적 정보가 들어오게 돼요. 맥락적 정보. 그래서 이 맥락적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용이 보충되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내용 타당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초점 집단 조사는 직접적인 자료수집 방법입니다. 왜? 조사하려고 하는 연구 대상자들을 포함시켜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 조사하려고 하는 사람 연구 대상자들을 데리고 토론을 시키는 것이에요. 직접 조사하는 거 직접. 그렇죠. 직접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진원의 강의를 들은 우리 선생님들 지금 여기 오이쿨 스터디에 참여한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뭐 조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중에 일부를 10명에서 뭐 15명 내외에서 이렇게 참여시켜 놓고 토론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조사한 거죠. 그 참여자들을. 그죠? 직접 자료 조사에 직접 자료 조 맞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델파이 조사. 패널 참가자의 익명성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 익명성 보장을 하죠? 얘는. 저 익명성이죠? 익명이죠. 얘 장점이. 그래서 틀렸고. 자, 패널의 후광 효과를 방지하기 어렵다. 방지할 수 있죠?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방지하기 어렵다고 하면 안 되지. 후광 효과, 패널, 시류 편승 효과랑 이제 시류 편승 효과와 후광 효과를 방지하죠? 어렵다고 하면 안 되고. 방지할 수 있죠? 그죠? 후광 효과가 뭐예요? 권위 있는 사람의 의견에 매혹되는 거. 그죠? 그다음 이제 시류 편승 효과는 다수결의 의견에 동조해버리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건 이제 최소화시킨다. 그죠? 후광효과, 시류편승 효과를 최소화시켜요. 방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2번. 델파이 조사. 반대 의견에 대한 패널 참가자들의 감정적 충동을 줄일 수 있죠? 왜? 만나지 않죠, 애들은. 자, 그러면 연구자가 사전에 결정한 방향으로 패널의 의견을 유도해줄 수 있죠? 즉, 델파이 조사는 패널과 조정자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 패널과 그 조정자, 연구자. 그러니까 연구자가 그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다시 보내고 우편으로 보내고 또 답변을 받아서 그걸 내용을 정리해서 또 보내고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델파이 조사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편 조사 일종이죠. 그러니까 이메일이나 팩스로도 보낼 수 있지만 어떻든 이제 우편 조사 일종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개방형 질문으로 물어봐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알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패널 딱 구성해 놓고 먼저 맨 처음에 개방형 질문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의견을 물어보고 그걸 취합해 가지고 그 의견들을 취합해서 점점 반복하면서 계속 이런 의견 나왔는데 또 물어보고 또 이렇게 반복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구조화 시켜가는 거예요. 그걸. 폐쇄형 질문으로. 알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러다 보면 조정자가 제가 조정자면, 제가 연구자면,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리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미리 제가 원하는 그 결론 방향으로 정리해가지고 유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고. 자, 조사 자료의 정리에 연구자의 편향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비구조화된 방식 아니에요. 구조화된 방식으로 정보의 이름을 제어해요. 틀려요. 델파이 기법은 기명으로가 아니죠. 여기가 틀렸어. 무기명으로 하니까 익명성을 보장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명이 아니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가 틀린 거예요. 자, 근데 틀렸어, 여기. 근데 기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자, 여기 이 부분. 그러면 참여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까? 델파 기법은. 그러면 여기는 일단 틀렸잖아요. 준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참여자들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말은 맞는 문장일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무기명으로 하니까 한번 무기명으로 하는 건데 익명이니까 무기명으로 하는데 참여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어, 참여자의 책임성을 높일 수도 있고 높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무기명으로 하게 되면 내가 집단의 압력을 받지 않을 수 있어. 내가 무기명이니까 내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요. 제시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의견을. 그죠? 그러니까 책임성 있게 내가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으니까 책임성이 높아져요. 그런 측면에서. 그죠? 그런데 이 무기명은 또 책임성을 떨어뜨리기도 해요. 왜냐면은 내가 의견을 제시했어. 이게 진짜 창의적인 의견이, 내가 창의적인 의견을 제시했어. 근데 이 창의적인 의견을 내가 제시한지 밝혀지지, 이게 이거 드러내지 않아요, 여기서는. 우리 선생님들도 내가 뭔가 진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내가 진짜 창의적인 의견이야. 근데 이거는, 우리 조직에서, 내가 다 참여하고 있는 집단에서 내가 말한 거라고 이렇게 알아줘야 하는데, 알아주지 않는 거야, 어차피. 그러면 책임감 있게 말을 하지 않죠. 그죠? 이게 무기명의 이 단점이면서도 장점이에요. 맞죠? 자유롭게 의견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책임성을 높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내가 좋은 의견 제시해봐야 어차피 내가 제시한 걸로 이렇게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 자, 그다음에 델파이 기법은 참여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죠. 맞는 겁니다. 자, 네트워크 구조 분석은 소시오 프레임과 같은 것이 이제 네트워크 구조 분석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문제. 그래서 이게 관계형 변수입니다. 속성형 변수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거 맞는 거고. 자, 외부 평가자와 내부 평가자를 활용할 때의 장점은 외부 평가자는 우리 기관 밖에 있는 사람이 평가하는 거예요. 내부 평가자는 우리 기관에 있는 동료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 이 세 가지로 나뉘어요. 외부 평가자, 그다음 이제 내부 평가, 그다음에 자체 평가. 이 자체 평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진행자가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내 프로그램을 내가 평가하는 거야. 자체 평가. 이해됐죠? 그러면 내부 평가는 내가 속해 있는 내 기관의 동료가 평가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외부 사람 평가, 말 그대로 외부 사람 평가하는 거. 그러니까 봐보세요. 여기 내부 평가자의 장점은 현실적인 제약 조건들을 감안할 수가 있죠. 맞아요. 그죠? 내부 평가자는 이 프로그램이 정말 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말 이게 뭐 지원도 없이 그냥 이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내부 현실을 감안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정말 이게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정말 힘든 조건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정말 고생해서 A라는 사람이 진짜 정말 헌신적으로 이렇게 한 건다. 이 상황을 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감안할 수 있어요. 자, 총괄 평가는 프로그램 진행 중에 하는 게 아니죠. 형성 평가죠. 얘는 프로그램 진행 중에 하는 것은 형성 평가입니다. 네, 틀렸고. 자, 프로그램은 독립 변수입니다. 항상. 원인 변수. 알았죠? 젠자 틀렸고. 자, 조사 보고서 작성해서 서론에 연구 목적은 맞는데 연구 결과의 함의는 들어가지 않죠. 연구 결과의 함의는 어디에 들어가요? 결론에 들어가요. 연구 결과는 어디에 들어가요? 연구 결과는 본론에 들어가요. 그죠? 연구 결과는 본론에 들어가는 거고 연구 결과의 함의는 결론에 들어가요. 그죠? 이거 조심해야 하고. 그러면 이제 빈칸 넣기를 좀 보면 93번. 자, 우선 이제 첫 번째, 인과관계로 확신하는 정도 뭐예요? 내적 타당도.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인 변수 이외에 다른 변수가 결과 변수에 개입할 것을 통제하죠. 그죠? 연구 결과의 조건을 넘어서 상황이나 모집단의 일반화 정도는 외적 타당도죠? 외적 타당도예요. 그죠? 사전 사후 검사에서 서로 다른 척도를 사용했다. 그럼 도구 요인이 발생되죠? 또는 도구 효과라고도 하고. 그죠? 그 다음 이제 97. 조사 가능성의 일종이다. 난 조사 대상자가 어떤 특별한 것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도록 한다. 이거 뭐예요? 플라시보 효과죠? 플라시보 효과 또는 이걸 위약 효과라고 하죠. 위약 효과, 가짜 약 효과. 자, 98번. 자, 이거 실험단과 통계단을 동일하게 만드는 방법. 매칭입니다. 동등하게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동등하게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난선화, 또 하나가 매칭. 그죠? 그리고 이 매칭은 둘로 나뉘죠. 정밀 통제 매칭과 빈도 분포 통제 매칭이 있어요. 이 매칭은 배합이라고 이제 번역되니까 배합. 네, 우리 시험에 이제 매칭으로 나왔습니다. 이걸 배합이라고 하는데. 자, 그다음에 99번.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차이는 뭐예요? 실험 집단은 프로그램을 진행한 집단, 여기는 하지 않은 집단. 프로그램은 실험 처치. 그죠? 실험 처치는 프로그램이니까 독립 변수예요. 그죠? 원인 변수, 독립 변수의 유닛. 즉, 독립 변수의 개입이 실험 집단이죠. 독립 변수는 프로그램이니까. 아셨죠? 항상 프로그램은 독립 변수입니다. 자, 100번. 자, 연구의 대상과 상황에 있어서 독립 변수의 조작이 가능하고 무작위할 수까지 다 했으면 이걸 순수 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순수 실험 설계. 근데 독립 변수 조작은 가능하지만 무작위화를 할 수 없고 독립 관찰을 여러 번 했던 거 아까 시결 설계처럼 이렇게 여러 번 했던 것들이 뭐예요? 얘가 유사 실험 설계죠. 유사 실험 설계, 유사. 얘가 순수 실험 설계고. 자, 독립 변수의 조작은 가능하지만 무작위도 못하고 독립 관찰을 한두 번밖에 못했어 아까. 아까 전쟁 영화 보여주고 폭력성 측정했어. 그죠? 그 다음에 전쟁 영화 보여주기 전에 한 번 측정하고 전쟁 영화 보여주고 그다음에 측정했어. 또는 전쟁 영화 보여주고 측정한 다음에 전쟁 영화 보지 않은 애들까지 측정했어. 기억나요? 어렵지 않죠. 아까 그 말만 어렵지 않잖아요. 음, 자, 그죠? 어렵지 않은 거예요 지금 거기. 그래서 한두 번 관찰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걔가 전실험 설계, 그죠? 얘는 선실험 설계라고 했었죠. 아까 얘는 진실험 설계, 얘를 준실험 설계라고 돼요. 그러면 얘는 이제 선실험, 전실험 설계. 독립변수 조작도 불분하고 대상을 무작위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비실험 설계 마지막. 자, 그다음 이제 101번 보면 우리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제시하거든요. 이렇게 보기를 제시하고 물어보는데 보시면 청소년 자원봉사자의 의식향상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청소년 200명을 무작위로 두 개 집단으로 나눠다 보여야 되겠죠. 여기서 무작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조건 순수 실험 설계지. 그죠? 무조건 순수 실험 설계예요. 무작위면. 알았죠? 무작위면. 근데 순수 실험 설계는 아까 제가 5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5가지.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통제 집단 사전 빼버린 사후 검사 설계, 얘들을 묶어버린 솔로몬 내 집단 설계, 그 다음에 요인 설계, 그 다음에 플라시보. 이렇게 5가지 있다고 했는데요. 어차피 시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작위로 나왔을 때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물어봐요. 솔로몬 내 집단을 가지고 사례를 물어볼 수는 없어요. 알았죠? 일단 얘는 그러면 집단이 4개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집단은 2개 집단으로 나눴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어차피.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봤더니 사전 검사를 했는데 사후 검사까지 했어. 그러면 누구야? 얘지. 통집단 사전 사후 검사들, 그치? 그죠? 동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예요.
그죠? 어렵지 않죠? 음. 그리고 저 사람은 자꾸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야, 이거 어렵다, 어렵다 하면 안 돼요. 계속. 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자, 생각하시고. 자, 그다음에 101번 보면, 솔로몬 설계는 통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 통집단 사후검사 설계를 이제 결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후 측정만 한 집단은 두 개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라고 했죠?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리면.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있고, 무작위 할당하고, 사전검사하고, 사후검사했어. 이게 통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예요. 프로그램 진행한 거고. 플러스 자 이렇게 실험 집단 있고 통제 집단 있는데 무작위 할당했고 사전 검사하지 않고 사후 검사만 했어. 얘는 프로그램 진행했고 그죠? 이게 바로 독립단 사후 검사 설계예요. 이렇게 묶어버린 게 솔로몬 네 집단 설계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네 집단 설계는 집단 몇 개, 실험 집단 몇 개, 두 개, 통제 집단 몇 개, 두 개. 그죠? 사후 측정만 한 집단 두 개. 사후 측정을 한 집단은 4개. 그죠? 근데 사후 측정만 한 집단이라고 했으니까 2개. 그죠? 순수 실험 설계, 준실험 설계에 비해서 내적 타당도가 높은 겁니다. 순수 실험 설계는. 자, 이번에도 이제 104번 봐보세요. 104번 보면,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하기 위해서 연구 참여자의 아동 양육 태도를 여러 차례 측정했다고 했죠. 여러 차례. 그러면 시계열 설계예요, 일단. 알았죠? 여러 차례 측정한 건 시계열 설계. 프로그램 개입 이후에도 여러 번 측정한 거야. 프로그램은 X인데,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입 전에도 여러 번 측정. 알았죠? 그러니까 한 번 측정하고, 두 번 측정하고, 세 번 측정하고, 뭐 여러 번 측정한 거야.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진행했고, 그 다음 다시 한 번, 네 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알았죠? 이 오는 observation을 얘기한 겁니다. 관찰값. 알았죠?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현재 그 여러 번 측정해. 한 번, 여러 번 측정. 개입 전에 여러 번, 개입 후에 여러 번. 이게 단순식이어서 얘는. 알았죠? 집단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집단 두 개라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 시계열 설계.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실험 집단과 개입이 주어지지 않은 집단을 사후에 구분했다. 이게 바로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 정태적 집단 비교. 아까 뭐예요? 실험 집단과 아까 전쟁 영화 보여준 다음에 폭력성 측정했어요. 이게 실험 집단이에요. 실험 집단과 대입이 주어지지 않은 집단. 아까 영화 보여주지 않았던 유치원 아이들 5명. 걔들을 측정했어요. 그래서 사후에만 구분해서 이렇게 한 거. 이게 바로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 그죠? 자, 봐보세요. 여기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시설 입소 노인의 정서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치게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 조사 없이 A 요양원의 노인을 대상으로 자 보세요. A 요양원이 있어요. 이 A 요양원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했대요. 프로그램을 실시했어요. 근데 사전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프로그램 종료 후에 그죠? 사전 조사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전은 없는데 프로그램 진행했고 A 요양원 그죠? 그리고 종료 후에 유사한 비요양원 비요양원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비요양원이 있어요. 그죠? 어, 비교 집단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실험 집단이에요. 프로그램 진행한 여기는 통제 집단이 되는 거예요. 비교 집단 알았죠? 이 통제 집단 비교 집단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순수 실험 설계는 실험실 연구니까 통제 집단이 확실히 통제가 돼요. 그래서 걔는 통제 집단이 돼요. 근데 나머지 설계에서는 통제 집단이긴 하지만 걔들이 엄격한 의미의 통제 집단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걔들은 통제 집단이라고 하지 않고 비교 집단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라고도 하고 비동일 비교 집단 설계라고도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후에만 종료 후에 유사한 그러니까 유사하다라고 했으니까 무작위 할당이 아닌 거예요. 유사한 그죠? 무작위 할당으로 배치한 게 아니니까 순수 실험 설계가 아니에요, 애들은. 그죠? 그리고 두 집단의 정서적 안정감을 측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측정했고 여기 측정한 거예요. 뭐요? 여기잖아요, 이거. 이거. 그죠? 음. 근데요, 만약에 이걸 무작위 할당해가지고 비요양원을 결정해가지고
둘을 마지막에 측정하면 이건 통집단 사후검사 설계가 돼요. 알았죠? 통집단 사후검사 설계가. 그래서 그 통집단 사전 사후검사 설계에서 무작위 할당을 뺀 게 비동일 통집단 설계죠? 통집단 사후검사 설계에서 무작위 할당을 뺀 것이 여기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고. 그죠? 다 이거 지금 여기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입니다.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 자, 그 다음에 107번. 단연사례 연구에서 기초선이 기초선이 집단 설계에서 비교 집단, 통집단의 역할을 합니다. 통제 집단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은 집단이잖아요. 근데 기초선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가 통집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위급 시에 즉시 개입해서 먼저 개입하고 기초선을 나중에 설정했어. 그리고 다시 개입으로 갔어. 그러니까 BAB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단위사를 이용해서 기초선이 불안정할 때는 경향성 접근이었죠? 경향선 접근이었어요. 자, 기초선에 나타난 관짝값의 평균, 그다음 개입 국면에 나타난 평균, 아까 욕설한 아이에서 기초선에서 나타난 평균, 그다음에 개입에서 나타난 평균, 평균 비교죠? 평균 비교. 자, 그다음에 질적조사는 매일 구체적인 생활이 실제 자연스럽게 펼쳐질 생활을 관찰하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해서 자연주의적 연구라고 합니다. 자연주의적 연구조사라고 해요. 그다음 이제 112번.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경험을 탐구하는 연구 방법. 아까 내러티브 연구였어요. 내러티브 연구. 자, 그 다음에 생애 주기 단계에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보다 신뢰도와 타당도 중에서 질적 연구는 타당도가 높습니다. 왜 그래요? 속성을 깊게 파고 들어가니까 그래요. 정확하게. 자, 그 다음에 근거 이론 코딩의 마지막 단계는 선택 코딩이죠? 선택 코딩이에요. 마지막이. 처음이 개방 코딩이죠? 개방 코딩, 그 다음에 축 코딩, 그 다음에 선택 코딩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이거는 제가 지금, 이따가 빨리 끝내고, 먼저 끝내고 지금 시간이 나면 좀 설명 더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적 시각이 원주민적 관점, 내부자적 시각이었죠. 에틱적 시각은 이제, 외부자적 관점이었고, 그 다음 이제 아까 예외 사례라고 했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부정적 사례입니다. 부정적 사례 또는 반증 사례 분석이라고 하는데 반증 사례 분석은 완전한 기업적 달성의 방법의 달성을 위하여 예외 사례를 최대한 포함시키는 거예요. 알았죠? 질적 연구는 총체적 접근이기 때문에 모든 사례를 다 포함시키거든요. 예외 사례까지 다. 자, 그 다음에 117번. 자, 연구자의 개인적 선호나 성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토론하는 것, 동료 디브리핑이죠? 동료 디브리핑. 자, 그 다음에 브래드 쇼가 제시한 네 가지 인식 기준 중에서 그룹 성원들의 의사가 실제 외부로 나타나는 거, 표출적 또는 표현적 욕구라고 하죠, 이걸. 표현적 욕구. 브래드쇼 욕구 네 가지 있죠. 규범적 욕구, 인지적 욕구, 느낀 욕구라고 하는 또는 감촉적 욕구라고 하는 그게 이제 느낀 욕구, 인지적 욕구, 감촉적 욕구, 체감적 욕구라고 하는 그게 이제 표출된 거, 행동으로 표출된 게 표현적 욕구 또는 표출적 욕구라고 하죠. 그다음 마지막 비교된 욕구 또는 상대적 욕구라고 하는 거. 그다음 이제 그 지역 주민의 문제에 대한 정보를 가장 적절히 파악하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의 통반장을 연구하거나 이런 사람들, 이게 바로 이제 주요 정보 제공자예요.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 자, 그다음에 120번. 지역사회에 대한 기존 통계를 이용한다. 사회 지표 조사입니다. 사회 지표 조사.
자, 그러면 정가를 한 장소에 모아놓고, 자, 정가를 일단 모아놨잖아요. 그죠? 전문가를 모아놓는 방법은, 자, 전문가조사에 전문가를 모아놓는 방법은 명목집단이죠? 명목집단. 무슨 말이면, 명목집단 기법은, 일단 보세요. 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델파이하고 명목집단이에요. 근데 델파이는 전문가가 만나지 않아. 익명으로 해. 알았죠? 명목집단은 만나. 알았죠? 모아놓고 하는 거, 모아놓고 전문가를. 알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전문가를 한 장소에 모아놨다. 이거 딱 보고 그냥 명목 집단한 거 한 이유가 그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 이제 프로그램의 비용과 성과를 모두 금전적 가치로 환산했다. 이게 비용이 투입이거든요. 투입뿐만 아니라 산출 성과, 성과뿐만 아니라 이제 산출도 들어가는데 산출 성과 모두 투입 산출 성과 모두 화폐 가치로 전환하는 것을 비용 편입 분석이라고 하죠.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해요. 분석.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 자,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로 나뉜다. 그죠? 형성평가는 과정평가라고도 하고, 그죠? 그 다음 모니터링 평가라고도 하죠. 자, 총괄평가는 결과평가라고도 하고, 성과평가라고도 하죠. 그죠? 근데 이 총괄평가가 다시 둘로 나뉘죠. 효과성 평가와 효율성 평가로 나뉘어요. 그죠? 효과성 평가가 다시 둘로 나뉘죠. 산출 평가와 성과 평가로 나뉘고, 효율성 평가가 둘로 나뉘죠. 비용, 효과 분석과 비용, 편익 분석으로 나뉘죠. 그죠? 음. 근데 비용 효과 분석은 투입, 양호하죠. 얘는 투입뿐만 아니라 플러스 산출과 성과 모두 다 양호해요. 화폐 가치를 전환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지금 투입인 비용과 성과까지 모두 금전적 화폐 가치로 전환한다고 했으니까 비용 편익이 되는 거예요. 자, 프로그램 갭이 매개 변수의 변화는 초래했지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램은 독립 변수거든요. 이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의 변화는 초래했는데 종속 변수의 변화 여기는 초래했는데 여기가 가지 않았다. 자, 뭐예요? 여기 보면 여기서 여기로 못 가면 프로그램을 실행했는데 여기로 안 갔으니까 이걸 실행 오류라고 해요. 근데 프로그램을 실행했는데 실행하니까 4개 변수에 영향을 줬어. 근데 여기서 여기로 안 가. 이걸 이론 오류라고 해요. 이론 오류. 이론 오류. 물론 이제 참고로 실행 오류와 이론 오류는 9회 때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출문제도 이렇게 한 번밖에 안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핵심 기출 천재가 그래서 기출문제를 골라낸 문제예요. 그래서 좋은 책이에요, 그 책이. 아셨죠? 물론 이제 아마 이 내용을 집어넣는지 안 넣는지 모르겠는데, 기출문제 골고루 논점들 다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사실 기출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 기출문제들이 있어요. 다시 나오기는 힘든. 그래서, 음. 자, 여기 지금 보면, 컴퓨터를 위한 통역 과정이다. 숫자, 문자, 기호 부여하는 것을 코딩이라고 하죠, 코딩. 자, 그 다음에, 전술 실험 설계는 뭐다? 실험실 연구다. 실험실 연구니까 얘는 내적 타당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 다 가둬놓고 연구하니까. 그죠? 근데 외적 타당도는 떨어지는 거야. 왜냐면 실험실이라고 하는 진공 상태에서 연구한 거를 밖에서도 이렇게 나타날 거야 라고 말하기 어렵게 돼요. 그렇죠? 왜냐면 생태적 대표성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자, 유사 실험 설계는 밖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내적 타당도는 떨어지지만 외적 타당도가 높은 거예요. 얘는. 알았죠? 자, 여기 관찰자의 4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완전 참여자와 완전 관찰자가 신분 제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이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분 제시하지 않았으니까. 얘들은 제시해요. 알았죠? 그러면 관찰 대상자와 상호작용하느냐? 상호작용한다는 걸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이거든요. 얘는 완전히 참여하는 것이니까 어떻든 참여가 들어가면 다 상호작용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얘들 참여 들어가고 참여 들어가고 참여 들어가잖아요. 어떻든. 그러니까 상호작용 다 하는 거야, 얘들은. 근데 얘는 안 해. 알았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참여하느냐, 완전히 그냥 참여가 아니라 완전히 참여하느냐, 그러면 얘 두만 해당돼요. 얘들은 안 하고. 알았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건 기억해야 돼. 나머지는 몰라도 돼. 근데 요건 기억해야 돼. 요거는. 여기 척한 기억하세요. 척한 반드시. 알았죠? 척한은 기억하셔야 하고. 자, 여기 자신의 신분을 속였어. 근데 완전히 참여는 해. 그럼 완전 참여자죠? 완전 참여자예요. 그죠?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관찰해. 제 객관적인 입장의 제3자에서 신분 노출하지 않고 완전 관찰자야. 관찰자. 자, 연구 대상자들에게 자신의 연구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신분은 밝히고 완전히 참여했어. 그러니까 관찰 참여자야. 관찰 참여. 그죠? 근데 신분은 밝혔어. 그날 이제 상호작용을 하지만 실제 참여자인 척은 하지 않아. 이게 바로 이제 참여 관찰이야. 참여 관찰자. 알았죠? 이렇게. 나머지는 몰라도 여기 척하는 기억해야 돼요. 알았죠? 척하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지금 51분, 거의 오늘 2시간 가까이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요. 아까가 몇 번이었냐면 114번. 114번. 아까 지금 선택 코딩인데요. 어, 우리 이 근거 이론은 질적 연구에서 이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질적 연구 방법에서 그 근거 이론은 말 그대로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현장 기반 이론이라고 하는 근거 이론 현장 기반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 사람들의 이야기나 행동을 통해서 면접이나 관찰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행동 속에서 그걸 토대로 해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론은 법칙이거든요. 법칙. 알았죠? 그러니까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자, 이 근거 이론에서 코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개방 코딩, 아까 얘기했던 개방 코딩이고 그 다음에 그 추코딩이고 그 다음에 선택 코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개방 코딩이 처음이고 선택 코딩이 마지막이다. 이건 좀 해놓으면 좋아요. 아셨죠? 우리 교재에서 제가 이번 강의에서도 여기 우리 강의에서도 그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열심히 해드렸었는데 다른 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해보면 자 주제를 정하잖아요. 주제. 자, 예를 들어 설명하면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법이 자 학생들을 조사해가지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법과 관련된 주제로 연구하려고 해요. 우리는 질적 연구는 이제 주제를 정하고 연구하는 거잖아요. 균합법이니까. 그죠? 주제를 정해놓고 관찰해서 패턴을 발견하는 거. 이 균합법이죠? 그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 주제를 정해서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법. 그러니까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법칙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학생들과 인터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인터뷰를 했더니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법에서 인터뷰를 했더니 애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친구 생일 축하해 주는 거, 그다음에 뭐 친구들과 이제 고민 들어주는 거 서로, 그다음 이제 뭐 싸웠을 때는 서로 먼저 사과를 하는 거, 싸웠을 때는 또는 이제 친구와 뭐 대화하는 내용에서
비밀 지켜주는 거, 비밀 잘 지켜줘야 돼요. 뭐 등등등등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대화를 통해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애들하고. 그죠? 그러면 이 개방 코딩은 이렇게 이 내용들을 모으는 거예요. 먼저. 이 조각 모으기인데, 조각 모으기. 모으기. 자, 그러면 이 추코딩으로 가게 되면, 추코딩은 이 개방 코딩에서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이걸 범주화시켜요. 큰 범주. 큰 덩어리로 묶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비슷한 내용으로. 알죠? 덩어리로. 덩어리로 묶는 거. 그러니까 보면 여기 지금 생일, 고민, 뭐, 사과하는 거, 뭐, 이렇게 막 나오면, 고민하고 사과하는 것은, 이건 이제 서로 친구 간에 신뢰를 쌓는 거다. 신뢰 쌓기. 그 다음 이제 생일 챙겨주고, 비밀 이렇게 서로 보장해주고, 이제 친구한테 들은 얘기는 다른 데서 얘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친구를 배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묻는 거야. 이렇게 덩어리로. 알았죠? 이게 바로 추코딩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택 코딩은 이게 이야기를 이제 완성하는 거예요. 통합하는 거야. 이거 보면 이제 통합하는 이야기로 서술한다고 되어 있죠? 보면 이제 이게 이야기 완성. 즉, 이야기를 통합하는 거예요. 통합.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친구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친구를 뭐 해야 돼? 지금 여기 보면 배려하고 그 다음에 서로 신뢰하면 배려하고 친구를 배려하고 신뢰를 쌓으면 친구 관계가 좋아진다. 라고 이렇게 진술하는 거예요, 이게 진술. 이게 이제 하나의 이론이에요, 이론. 그러니까 친구 관계가 좋아지기 위한 방법은 서로 배려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은 거예요. 이게 선택 코딩이. 아셨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범주들, 모형내 아까 범주들 간의 관계, 여기 지금 범주를 설정했잖아요. 신뢰, 배려. 범주로 만들었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죠? 범주로. 덩어리. 범주로 만들었죠? 이 범주들 간에 관계를 진술하는 명제를 구체화시켜서 이 범주들을 통합하는 이야기로 서술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그 111페이지에 맨 처음에 개방 코딩은 이름을 붙인다는 말이 나와요. 이름 붙이기. 그 다음 이제 추코딩 보면은 그 범주를 만들고 이 범주를 만든다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는 범주 만들기. 그 다음 이제 선택 코딩은 우리 교재에서는 범주들을 통합하는 이야기를 서술한다는 이런 말이 나와요. 알았죠? 요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우리 그 강의에서 했던 걸 좀 보충해 드린 거고, 대부분 지금 어떻든 이제 조사로는 다 어려워하는 부분이어서 나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어, 오늘 강의는 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수업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이 강의도 충분히 활용하시되, 지금 뭐죠? 우리 유튜브에 OX 강의랑 지금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강의 아까 녹음해서 지금 올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 아마 듣는 시점이 이제 시험 직전이면 상당 부분 많은 OX 강의는 다 올려졌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우리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OX는 올려져서 그다음 이제 기출문제까지도 올려져 있을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지금 목표는 적어도 5회분까지는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3회까지 봤으니까 23, 22, 21, 20, 그 다음에 19? 이렇게 되네요. 19, 20, 21, 22, 23, 23까지. 그러면 5회분까지는 지금 올려보려고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10회 시험까지 다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제론 같은 경우는 법조문이 바뀌면 여기는 이제 법이나 정책이 바뀌면 기존 문제가 필요 없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는 필요 없어지거나 그 지문이 바뀌게 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다 반영해가지고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 모듈화 시키고 있거든요. 문제 하나를 문제 그 이미지하고 그다음 이제 음성하고 그리고 나중에 바꾸면 그것만 교체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만들고 있으니까 어, 유튜브 채널에서 그거 이제 활용하세요, 공부에. 근데 그게 이제 공부가 돼 있어야지 활용이 되는 건데, 이 기출문제 이제 공부가 돼 있어야 그걸 들어도, 아, 이게 맞았다, 이게 틀렸다, 이게 되죠. 근데 공부가 되면 재밌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공부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들으면 시험 직전에는 이제 어느 정도 돼 있을 테니까 미리 준비하신 선생님들은 이제 미리 돼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내가 공부한 부분을 가지고 그 해당 부분을 이렇게 다시 들으면서 보시면 그러면 어, 그 어떤 반복학습에 도움이 될 겁니다, 분명히. 네. 자, 그러면 이제 강의는 중지하겠습니다.